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100세 시대, 건강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새해에는 식습관을 건전하게 바꿔보겠다는 계획 세운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건강한 먹을거리의 확보는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코너 입법 전망대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 준비했는데요. 식량 안보를 위한 농업진흥 지원 방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급증하는 인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식량 공급. 이에 따라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식량 안보와 안전한 먹을거리의 확보. 인농이촌이라는 그러한 시대로부터 이제는 귀농귀촌이라는 시대로 지역 간 인구이동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 또한 유통마진을 줄이고 신선한 농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로컬 푸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 안전하고 신선하게 생산된 그런 농산물을 뭔가 좀 소비자하고 거래해보고 싶은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을 거란 말이죠. 식량 안보와 건강한 먹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농업진흥, 그 지원책과 관련 법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40% 초반.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요. 식량 안보 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정보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2014년 세계 식량 안보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총 109개 국가 중 25위에 그쳤는데요. 지난해보다 1.5점 올랐지만 순위는 한 계단 하락했습니다. 식량 안보 지수는 소비자들의 식량 구입 능력과 식량 공급 능력, 식품의 품질 안전 등의 세 가지 분야 28개 세부 지표를 종합 평가한 지수로 선진국의 척도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식량 안보 문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2013년에는 귀농 귀촌 인구도 역대 최대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귀농 귀촌인 통계를 살펴보면 2001년 880가구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27,008가구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2013년에는 이보다 약 20%나 더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 중에서도 농촌 인구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동안의 도시 중심 또는 수출 중심 그러한 경제 운영 때문에 농촌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축된 그러한 것의 결과죠. 그래서 이제는 흔히 저성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접어들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시보다 농촌을 선호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소위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가 옴에 따라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노후를 어떻게 좀 안전하게 보내야 될 것인가. 또 한 가지는요, 이 젊은 사람들이 농업 농촌의 가치라든지 농업 농촌 생활의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농촌으로 떠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귀농인들은 성공적으로 정착해 자신이 꿈꾸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학원을 운영하다가 지난 2012년 귀농한 조명철 씨 부부. 현재 고추와 콩 농사를 지어 판매하고 있는데요. 제가 청주에서 학원을 좀 하고 있었는데 농사는 농자도 몰랐죠. 첫 해는요, 콩이랑 고추에 이제 투자를 했고 그래서 고추 500대 심고 나머지는 이제 콩을 심었거든요. 다 하니까 매출이 450만 원 정도 이제 나왔고요. 농사라는 게요, 농자재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 남북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겠죠. 아무리 싼 트랙터라도 한 1억 들어가요. 거기다 딴 거 이렇게 부착하면 1억 훨씬 더 들고. 다 그런 식이에요, 지금 이 농기계가. 그다음에 농약값이 또 비쌉니다. 농약값 그거 다 재우고 그러면은 남는 게 별로 없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만만치 않은 초기 비용을 투자해야 했고 판로 개척에 대한 어려움까지 더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농사는 그냥 농산물 생산만 하면 농사인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농사를 100으로 보면은 한 판매가 한 70, 80.
사실 살기 위해서는 직거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시골에 여기 있고 그다음 결국 직거래로 하려면은 대도시에 있는 아줌마들을 이제 상주를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참 깝깝하더라고요. 이렇게 귀농 인구는 늘고 있지만 성공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적지 않은데요.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대개 한 5년 이상 경과한 분들은 만족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가는 그 과도기가 문제입니다. 대체로 제일 어려운 것이 한 2, 3년 정도가 됐을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 귀농 귀촌 지원 정책이라는 것은 대체로 일회성 지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한 2, 3년 정도까지 농사를 지어서 성공적으로 살아남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농사를 말하자면 배우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분들한테 좀 그 소득 기회를 어떻게 해서 농촌 지역 사회도 도움이 되고 본인들이 생계에도 도움이 되면서 농사를 배우는 기간을 버텨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렇게 최근 귀농 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들도 있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나 법령은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연말 귀농 귀촌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담은 법안이 통과되는 성과가 있었는데요. 해당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귀농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지난해 12월 29일 귀농어 귀촌 활성화 지원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귀농 귀촌 하려고 그러면은 정보가 있어야 되고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을 지원하는 체계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귀농 귀촌한 사람들이 귀농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장관과 해수부 장관은 이들에 대해서 지원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새롭게 작성을 하고 귀농하려고 하면 토지도 있어야 되고 축사도 있어야 되고 이것들을 임대하거나 또는 구매할 때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 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그러한 법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개정 법률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귀농어업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농림부 장관 및 해수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귀농어업인 지원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귀농어업인 지원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했습니다. 또한 귀농어업인 실태조사 실시, 일자리 알선 및 농어업 경영 지원, 조세 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동안 높은 유통비용과 산지 소비자 간의 비연동성이 지적돼 왔는데요. 소비자들은 신선한 먹을거리를 확보하고 농업인들은 유통 마진을 줄여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원 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로컬푸드 관련 법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른바 로컬푸드 운동. 로컬푸드 운동이란 농산물의 이동거리를 줄임으로써 신선도를 유지하고 유통 마진을 줄여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를 순환하자는 취지의 운동입니다.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로컬푸드의 개념이 최근에 중시되고 있습니다. 이 로컬푸드와 환경 문제를 이해하는 데서 중요한 개념이 이제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용어인데요. 특정한 먹을거리의 중량에다가 생산지와 소비자가 이 거리를 곱해준 개념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칠레 포도를 10톤을 수입해서 소비한다고 가정해 보면은 10톤 곱하기 우리와 칠레의 거리, 통상적으로 한 2만 킬로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럼 10톤 곱하기 2만 하면은 20만 톤 킬로미터. 이게 이제 푸드 마일리지가 되는 거죠. 그럼 거리가 멀다는 얘기는 그걸 운송하는 과정에 그만큼 많은 화석 연료를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만큼 많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환경 오염 물질이 발생한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환경 문제를 완화시키거나 또는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가까운 데 있는 먹을거리를 소비하는 게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로컬 푸드의 개념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로컬 푸드 활성화는 소비자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에 기여하고 농산물의 대량 생산, 대량 유통에 따른 중소농업인의 소득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이 연대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률이 없는 상태.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은 지역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법안에는 로컬 푸드의 정의, 기본 계획의 수립, 경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최근에 중국하고도 FTA를 맺고 호주나 캐나다 이런 데하고도 FTA를 맺으면서 외국 농산물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보통 푸드 마일리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 길이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식품의 질이 자꾸 떨어져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걸 이제 더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로컬 푸드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로컬 푸드라는 개념을 이번에 처음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걸 육성하기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그 육성 기본 계획을 발표를 해서 장기적으로 정착돼 나갈 수 있는 그 큰 운영 방향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기 시작하는 법이고요. 자기가 만든 물건을 바로 자기가 가격을 매겨서 매장에서 팔면은 유통 마진을 대폭 줄임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에서는 로컬 푸드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5년마다 로컬 푸드 관련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로컬 푸드를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급식과 공공비축을 위한 조달 계약이나 위탁 계약 시 로컬 푸드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직매장 중 우수 직매장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로컬 푸드 거래가 활성화되면 경쟁력이 적은 농가나 귀농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대학 이런 것에 캠퍼스를 활용해서 토요일, 일요일에 인근에 있는 생산자들이 직접 거기에 와 출하를 하고 소비자들이 거기 와서 신선한 농산물을 가져가는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예를 들면 옥스퍼드 대학의 캠퍼스를 중심으로 반경 한 30km 정도 이내에 있는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와서 판매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정리화됨으로 인해서 일반 시중 마켓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경쟁력이 적은 고령 농가라든가 소농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기농기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농업진흥은 식량 안보에 대비하고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과거 60년 전에는 그냥 발전만 하다 보니까 농업도 먹는 것도 상당하게 우리가 좀 놓친 게 많습니다. 이제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먹거리만큼은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인 보완도 해둘 것이고 기농기촌은 도시 인력이 촌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농촌에는 부족한 인력이 해소되고 도시에서는 도시 실업자가 농촌에 가서 직업을 가지니까 상당하게 국가적으로 덕이고 농촌은 선진화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쌀하고 야채 일부를 빼놓고는 대부분의 식품을 지금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품질도 잘 관리가 안 되기도 하고 또 공급도 굉장히 불안하죠. 신토부리의 소비를 많이 함으로써 우리 자급률도 높이고 귀농인구도 이제 와서 자기 먹거리도 자기가 생산을 하고 나머지는 또 이런 로컬 푸드 매장에 가서 위탁 판매하면은 이 부분적으로 이제 좀 경제적인 수입도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 농산물을 같이 지으면서 같이 교육받고 같이 소비하고 같이 판매함으로써 그런 연대의식도 생기고 농촌에 더 빨리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그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엔
세계은행 등 글로벌 기구들은 현재 70억 명에서 세계 인구가 90억 명으로 늘게 되는 오는 2050년경부터 본격적인 식량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경제 성장기에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농업의 중요성이 앞으로는 더욱 부각될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법들이 농업진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보완이 이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입법 예고 이모저모 오늘의 법률안. 전라남도 신안군의 외딴 섬에 팔려가 수년간 강제 노역을 해온 장애인들이 구출되며 드러난 염전노예 사건. 이 같은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장애인 인권 구제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데요. 더욱이 장애인은 스스로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효과적인 권리 구제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장애인 인권 침해 방지 및 권리 옹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구급대원, 의료기사 등이 직무 중 인권 침해를 알게 되거나 의심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국가가 중앙장애인 권리옹호센터를 설치하도록 해 인권 침해 상황을 예방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하루 평균 20여 건에 이를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어린이집 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위험 예방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개정안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장은 공제회에 접수된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해 관련 정보를 모든 어린이집이 공유하여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법안은 아동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등은 현행법에 따라 5대 아동안전교육인 재난대비, 교통안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 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호자를 동반한 교육이 아닌 아동만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위기 대처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효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아동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보호자에게 교육계획, 교육참여 관련 사항을 알리고 참여 여부를 확인토록 해 아동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 분쟁 관련 재판에서 수술과 같은 의료 행위로 인한 사고는 전체 의료 사고의 약 28%. 특히 최근 대리수술, 음주수술 등 병원 내 불법수술 관련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의료 사고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환자나 보호자들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수술 및 진료 기록 정보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데요.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수술 등을 할 때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반드시 CCTV로 촬영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의료인은 환자나 보호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촬영한 자료는 의료 분쟁 등의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특히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의료 기록을 확보하기 힘들어서 피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의료분쟁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해가 되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분야별로 참 많죠.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또 작년과는 달라지는 제도들도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가 바로 부동산 제도와 의료복지 제도일 텐데요. 올해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두면 실생활에 힘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 새법률 생활백세에서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새법률 생활백서 우지민입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힘이 되는 2015년 달라지는 제도, 오늘은 부동산 주택 관련 제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치솟는 전셋값에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요. 올해부터 청약제도가 개편되는 한편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인하되고 또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대출 지원도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달라지는 주택 관련 제도들 함께 만나보시죠. 오는 3월부터 청약 조건이 완화되고 여러 개로 나눠졌던 청약통장은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통합됩니다. 또한 1월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시행되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인하와 더불어 재건축 재개발 시 규제가 완화됩니다. 치솟는 전셋값의 새해에는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새해 첫 분양을 시작한 마곡지구의 한 모델하우스. 새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걸까요? 발 디딜 틈 없는 사람들로 청약 열기가 뜨겁습니다. 어머니 혹시 올해 내 집 마련 계획 세우셨어요? 집이 오래돼가지고요. 한번 옮겨볼까도 싶고. 청약 통장 있으세요? 예. 아, 그러세요. 예. 올해부터 그럼 청약 제도가 좀 달라지는 것도 알고 계세요? 좀 달라지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 뭐 1년 이상이면 뭐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와봤어요. 아, 그래요? 어머니 올해 내 집 마련 계획 세우셨어요? 네, 그러고 싶어서 왔어요. 요즘에 집이 너무 가격이 세요. 전세 가격이 너무 세니까 갈 수가 없어요. 웬만한데 저희도 맨 처음에 전세 살다가 이렇게 저기를 하다 보면은 월세도 살아보고 다 살아봤거든요. 그랬는데 해보니까 이게 낫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부터 청약 제도가 좀 바뀐다는 거 알고 계세요? 혜택 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지지 않나 싶기는 한데 자세히 모르니까. 2015년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주택 청약 제도 개편입니다. 오는 3월부터 달라지는 청약 제도를 살펴보면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기존 청약통장 가입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지방의 경우 6개월 이상만 가입하면 됩니다. 청약 순위 역시 1, 2, 3순위에서 1, 2순위제로 줄어듭니다. 또한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청약통장도 하나로 통일됩니다. 새해부터 주택 청약 제도에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동안 주택 청약 저축이 주택 구금, 예금, 청약 저축 복잡하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7월 1일부터 단일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순위 자격의 경우,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2년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1년만 있으면 1순위가 되도록 그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주택 청약 제도를 완화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택 청약 제도가 워낙 복잡해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간소화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 시장이 좀 활성화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리기 위한 취지에서 저희들이 완화하고 있습니다. 2015년 부동산 제도 두 번째는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대출 제도입니다. 취약계층 월세대출 제도는 치솟는 임대료 탓에 주거에 위협을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인데요. 보증금 1억 이하의 월세 6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저소득층 중에서도 자활 능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취업준비생이나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입니다.
월세 대출제도 이용 대상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특히 그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35세 미만이어야 되고 졸업한 지 3년 이내, 그리고 부모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연 2%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매월 30만 원씩 최대 720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요. 이게 상환하는 경우에는 1년 거치 후에 일시 상환입니다. 대신 3번 동안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총 6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세 번째는 바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입니다. 새해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달라집니다. 일정 설비를 갖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는 0.5%, 임대차의 경우 0.4% 이하의 수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중개 수수료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인하됩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기존에는 주거용과 업무용 두 가지를 동일시해서 요율이 산정됐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서는 요율을 좀 낮춰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오피스텔이 예전에 0.9%였기 때문에 매매 보수가 9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0.5%로 낮아지니까 50만 원이 돼서 똑같은 오피스텔을 매매를 했을 경우에 40만 원이 절감됐고요. 임대차의 예를 들자면 4천만 원 전세 오피스텔인 경우 예전에는 0.8%였으니까 48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인하된 요율로 따지게 되면 24만 원이 되기 때문에 24만 원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택 중개 수수료 역시 인하되는데요. 수수료가 대폭 인하되는 주택은 매매가 6억에서 9억 원 미만 구간으로 기존 0.9%에서 0.5% 이하로 낮췄고, 전세가는 3억에서 6억 원 사이로 기존 0.8%에서 0.4%로 수수료가 인하됐습니다. 이로써 6억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가 기존 540만 원에서 240만 원 감액되고 3억 전세는 240만 원에서 120만 원 줄어듭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네 번째, 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완화입니다. 오는 4월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 안전성 평가 2등급 판정을 받으면 재건축이 허용됩니다.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녹물이 많이 나와갖고 그게 가장 불편하고 이제 배관이 노후되니까 난방비가 비싸게 나와요. 또한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는 등 재건축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처럼 올 한 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많은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이 되는데요. 정책에 따라서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아직도 조율 중인 것들이 있으니까 나에게 필요한 정보라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법률 산책과 함께 하시는 것도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 거 아시죠? 새법률 산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